아니면 물에다가 닦아주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134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정말 최고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건수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많은 건수가 얘기가 되면서 가족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부인과 조국 후보자 동생의 전처와의 부동산 거래가 위장거래였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조국 후보자의 전처와 조 후보자가 이사로 있었던 공동학원과의 소송 사건이 문제로 제기가 되고 또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조국 후보자의 위장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조국 수석이 젊었을 때 했었던 산업의 활동 이것이 국보법 위반인데 법무장관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색깔론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통해서 CCTV가 가려질 것이고 또 객관적인 사실이 판명이 나리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법률적으로 조국 수석의 행위가 위법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논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조국 수석이 그동안 제기했었던 사회적 도덕적인 문제에 거기에 맞게 살아왔는가 하는 문제이고 거기에 맞게 발언을 해왔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분이 그동안 청와대 수석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SNS 등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편가르기를 아주 심하게 했고 사회 분열 행위를 앞장서서 했습니다. 이번 일본의 경제 보복에 관해서도 친일이다 반일이다 편가르는 데 앞장서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조국 수석,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는 한마디로 정권 최고 핵심 실세에 대한 코드 인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무슨 헌법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문제보다도 이 정권이 지금과 같이 국난이라고 얘기해도 좋은 이러한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론의 통합인데 국론 통합에 가장 크게 역행하는 이러한 코드 인사를 대통령이 했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국론 분열의 주역 역할을 한 사람이 법무장관에 임명을 하면서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닥쳐있는 여러 가지 국가적인 위기,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같은 안보 위기,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대놓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러한 안보 위기,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대통령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것이 자칫 북한의 핵을 인정을 하고 ICBM만 안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이론이 아닌가 하는 위기의식. 그리고 우리 국민이 지금 반일 불매운동으로 둘러싸여 있는
일본의 경제 보복, 중국과 러시아의 분열기가 대한민국 경공역 독도 상공을 침범하는 문제와 같은, 그리고 경제는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어서 경제 성장률이 1% 이하대로 내려갈까라고 하는 이런 국제적인, 심지어는 국내적인 조사기관의 이런 현상들, 이러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론을 통일하고 국가를 통합해야 할 대통령이 국론 분열의 주역인 사람을 법무장관에 임명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자세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제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하신 지 10주기가 되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존경을 하고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5번의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6번의 수감생활, 그리고 몇 번이라고 알 수도 없을 수십 번에 걸친 오랜 기간의 가택 경로, 이러한 고초를 이기고 민주주의를 이루어내는데 큰 역할을 하시고 대통령까지 되신 것, 바로 그래서 이분의 정신을 우리 인동처 정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인동처 정신뿐만이 아니라 이분이 갖고 있었던 정치적인 능력, 정치적인 식견을 우리는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의 이인자하고 연합정치, 사실상 연립정권을 만들어서 정권을 획득을 하고, 실제로 이분이 국무총리를 임명하는데 5년 동안에 마지막 6개월 빼놓고는 자기 마음대로 국무총리를 임명하지 못했습니다. 장관도 상대방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 동안에 남북 정상회담을 이루고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국가의 기초를 확립하고 IT 강국의 기본을 확립하는 위대한 업적을 이뤘습니다. 이것은 소수자로, 소수파로 정치적인 안정을 이룬 그의 정치적인 식견과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돋보였었던 것은 그분의 인사정책이었습니다. 측근 신복들이 청와대 안 들어가겠다, 다 장관 안 하겠다 선언도 했습니다만, 측근 신복을 청와대나 내각에 앉히지 않고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반대파이거나 자기하고 직접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중용했습니다. 그분들의 경험이나 능력, 경륜을 보고 사람을 썼습니다. 능력을 통해서 국가적인 위기를 회복하자고 했었고, 그러한 사람을 써서 국론의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서실장은 TK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전 정부의 총리를 지낸 사람은 주미대사에 임명을 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앞장서게 했습니다. 이현재 씨는 자민련의 추천을 받았지만 김대중 대통령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인데, 이분은 금융위원장, 재경부 장관에 앉아서 기업을 안심시키고 시장이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회복했습니다. 이러한 인사를 크게 넓게 써서 국민을 상대로 인사를 한 김대중 대통령의 인사 경륜을 문재인 대통령은 배우셔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조국 법무장관 후보는 법률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법률적인 하자 여부를 떠나서 도덕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국론 통합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차원에서 조국
지명자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에서, 언론에서, 국민 사이에서 더 이상 나와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이라도 법무장관 지명을 철회해 주십시오. 내 사람을 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야당과 정치권의 도움을 받아야 할 일, 국민들의 협조와 동조를 받아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내일도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방한을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방한하는 일자가 한미연합지속훈련 종료 일자하고 맞습니다. 북한이 요구하는 바대로입니다. 20일부터 23일까지 베이징에서 한미일 외교장관이 회담이 열리는데 그때 한일 외교장관이 회담이 열릴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는 적반상합니다.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만료 통보 시한이 24일입니다. 이걸 우리 정부가 어떻게 결론을 낼지 미국 일보 다 초관심사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보다 5배를 더 요구를 해서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어 있는데 베츠 전 방위비 분담금 미국 협상대표가 방한을 해서 우리 측의 전 협상대표하고 의논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 국난에 해당하는 위기 상황인데 대통령께서는 이 국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정치적인 예방에, 당파적인 예방에, 사적인 예방에 이런 걸 모두 벗어던지고 국민을 보고 대의를 보고 대한민국의 역사, 한반도의 미래를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위 의장 최이배입니다. 경기 침체와 일본 수출 규제 등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한국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 다시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와 일본 수출 규제 등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한국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 공정 경제 정책을 포기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지난 6월부터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공정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안할 개선 방안은 소수 주주권 행사 지분율 요건을 완화하여 상장회사 다시 하겠습니다. 소수 주주권 행사 지분율 요건 완화 상장회사 확대입니다. 재벌 총수 일가의 독단 경영을 막는 방법은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견제 장치를 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행 상법에서는 지분율 3%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게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이사와 감사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주주 제한을 하거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주주가 상장회사 지분율 3% 이상을 확보하기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주권리 행사에 제약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상법에서는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규정으로 소수주주권 행사의 지분율 요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시행령에서 일정한 자본금 규모를 넘는 상장회사는 법에서 정한 지분율의 절반만 보유하더라도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재벌 총수 일가의 독단 경영에 대한 소수주주의 견제 장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정한 자본금 규모가 1천억 원 이상인 회사가 전체 상장회사의 10%도 미치지 못해 아직도 많은 상장회사에서 소수주주권 행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때 회사 규모를 따지는 기준이 되는 자본금이라는 것은
회사 설립 시에는 의미가 있지만 상장회사와 같이 규모가 커지고 이해관계가 많아진 회사는 자본금이 아닌 자산 총액이 의미가 있고 합리적인 기준입니다. 따라서 소수주주권을 강화하는 기준을 현행 자본금 1천억 원에서 자산 총액 5천억 원으로 변경해 더 많은 상장회사에서 적은 지분으로도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식회사는 소수 지분을 가지면서 전행을 하는 재벌 총수 일가 지배주주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재벌 대기업이 주주의 통제, 시장의 통제를 받지 않고 황제 경영을 일삼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수 주주에게 돌아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수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고 재벌개혁과 공정경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병호 최고위원입니다. 조국 후보는 본인과 가족이 나라 돈 42억을 떼먹고도 국록을 받는 장관이 되려 합니까? 한마디로 염치가 없습니다. 조국 후보는 기술보증기금 채무 42억을 갚기 전에 청문회장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조국 후보자 관련 의혹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드러나고 있습니다. 위장 전입, 위장 매매, 위장 소송, 위장 이혼, 탈세 의혹 등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 모두 조국 후보자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도 상당합니다. 본인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조 후보자는 기술보증기금 채무 미변제금 42억 원부터 갚아야 할 것입니다. 기고에 대한 42억의 채무자는 조 후보자의 아버지, 어머니, 동생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원래 돈이 없고 동생은 위장 이혼 의혹이 있는 전처에게 재산을 다 넘겨서 돈이 없습니다. 돈이 있는 조 후보자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무에 대하여 한정 승인으로 면책을 받아 돈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조 후보자가 요즘 좋아하는 말대로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자신과 가족들이 국가에 거액의 손실을 입히고도 염치 없이 국가의 녹을 받는 장관이 되겠다고 나설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더욱이 개인에 대한 국가 채권 관리에 국가의 대표자로서 책임과 권한이 있는 법무부 장관이라면 더더욱 자격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들 중에는 부모 형제가 진 채무를 대신 갚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예인들도 공인이라는 이유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여 부모 형제의 부채를 대신 갚고 있는데 장관이 되려는 조 후보자는 법만 앞세우면서 나라 빚을 나몰라라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장관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염치가 없습니다. 조 후보자는 기보채무 42억 원부터 갚고 청문회장에 서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입니다. 앞으로 본인이나 가족이 나라 빚을 떼먹은 경우 고위공직에서 배제하는 인사 기준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 후보자의 부인과 동생의 전처 간의 부동산 매매, 임대, 거래를 보면 조 후보자가 3주택을 소유하였고 이를 숨기기 위해 위장 매매와 탈세까지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민정수석이 된 조국 후보자는 2017년 11월 부인 명의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를 동생의 전처인 조모 씨에게 팔았습니다. 부산 아파트 인근에 있는 조 후보자 어머니가 살고 있는 빌라도 동생의 전처인 조 씨가 2014년 구입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 후보자 부인과 동생 전처인 조모 씨와의 금전 거래와
이상한 임대차 계약 내용, 거주자와 전입 신고자 등을 보면 의혹투성입니다. 이 빌라는 조 후보자 부부가 각종 세금이 중과되는 1가구 3주택을 피하기 위해 동생 전체 명의로 구입한 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부산 아파트 매매도 법적으로 다가구 주택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위장 거래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이처럼 조국 후보에 대한 법률적 도덕적 의무는 끝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희대의 일가족 사기단이라고 하겠습니까? 조국 후보자는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도 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사전에 이러한 의혹들을 몰랐단 말입니까? 이제야 알게 되었다면 어떤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조 후보자와 청와대가 어영부영 시간을 끌면서 청문회 하루만 넘겨보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 후보자의 위장 거래가 사실이라면 이는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 대상입니다. 조 후보자의 위장 거래 혐의는 계좌 추적 등 검찰 수사를 통해서만 명백히 밝혀낼 수 있습니다. 야당이나 시민단체는 신속히 이 문제를 고발하고 검찰은 최우선적으로 수사하여 의혹을 풀어야 합니다. 청문회는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본인입니다. 조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때 장관 후보자들이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 시민 마음을 후벼판다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은 위장 전입 외에 위장 매매, 위장 임대, 위장 소송, 위장 이혼 등 위장 투성이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시민들 마음을 후벼파야 만족할 것입니까? 조 후보자도 자신의 의혹이 국민 정서와 괴리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딸 장학금 수령의 적정성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법을 떠나서 국민들은 염치 없고 치사하다. 염치 없고 치사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조 후보자께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망신살이 더 뻗치기 전에 이쯤에서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식 의원 뭐 한 말씀. 다른 건 없습니다. 사무총장 외국인 갔다 왔는데 기자들한테 인사를. 아 진짜. 대표님과 우리 지도부 여러분들의 그 애정을 통해서 해외 출장 6박 9일 성공적으로 다녀왔고요. 특별히 솔로몬 제도라는 나라를 방문했는데 77년 전에 약 2,200여 명의 우리 조상들이 강제 증명이 되어서 솔로몬 제도 현재 국제공항인데 당시에는 핸더슨 공항이 건설 현장에 투입이 되어 모진 고생과 고난 끝에 이제 돌아가시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지금 묻혀 계신 분들이 이제 대다수인데요. 그분들을 기리고 또 추모하는 마음으로 기념식수도 했고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정부에서 전폭적인 협조를 하기로 해서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기념비도 제작을 해서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큰 외교적 성과라고 보고요. 다시 한번 독립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헌신하신 일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다는 걸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합니다.